1번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 물어봤죠.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에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 선출법이 크다 그랬죠. 나머지는 누가 크다고요? 선입 선출법. 그러면 매출 원가 아니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 기말재고자산의 뜻이 몇 월 며칠 거죠? 12월 31일 거죠. 그 다음에 시가의 뜻이 뭐냐면, 최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가가 뭐라고요? 최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최근 게 남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남는 거요? 최근에 게 남는 거. 그래서 최근에 거 남는 거 정답 뭐예요? 선입 선출법.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시에는 경영진의 경영 실적을 높이려는 유혹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영진이라는 건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는 거 무슨 법이요? 선입 선출법. 그래서 거의가 아니고 모든 회사가 물건을 무슨 법으로 팔아요? 선입선출법으로 팔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이 많이 남으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후입선출법으로 파는 데 있으면 연락 좀 주십시오. 물건 좀 사러 가게.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 막 1년 전 거 꺼내다가 닦아갖고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우리 매입 시에 부대비용은 뭘로 처리하죠? 원가 처리하죠. 그래서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맞아요. 왜냐면 설계가 돼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 관련 운송비 맞고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맞고 취득세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미음이 안 들어간 거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뭐였죠? 세금과 공과였죠. 그래서 미음 없는 거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번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 보시면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자가 창출하시면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쓰고요?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20년 넘어도 됩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 게 없으면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이요?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모요 관리비. 그래서 1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맞아요.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충족을 하면 개발비가 되는 거고요. 충족을 못하면 연구비나 뭐가 되는 거예요? 경상개발비.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가격에 매입부대 비용 가산한 거 맞죠?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정률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요? 정액법. 이렇게 나오면 1, 2, 3번 다 맞춰야 돼요. 왜냐면 다 하던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유가증권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요건 많이 나오죠? 일단 우리 유가증권 나오면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있고요. 채무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옵니다. 미실현은 평가예요. 뭐라고요? 평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뭐요?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그래서 정답 1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좀 잘 봐두세요.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이고요.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시장성 상실해서 매도 가능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채무증권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보유 맞죠? 그 다음에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하고 매도 가능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5번은 일단 저희가 사채 발행 나오면 액면 이자율이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이 액면 이자율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자 많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자 많이 주면은 살 사람은 뭐 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자를 조금 주면은 살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에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채도 상각을 하는데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유효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할증 발행 맞죠? 왜냐면 액면 이자율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시 발생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요 뜻이에요. 우리 만약에 요거 있었죠. 유가증권은 주식하고 뭐요?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한다? 더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종류 나오면 무조건 끄고 무조건 여기 가서 뭐 하라고요? 치세요. 컨트롤 뭐야? F.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라고 쳐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러면 비유동 붙이잖아요. 맞죠? 이런 거 종류 나오면 꼭 쳐보세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전산 세무가 전산회계보다는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시간이 60분이냐 90분이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준비하시면 회계 떨어지고 세무 붙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회계는 타이트 하잖아요. 시간이 진짜 막 넉넉한 게 아니니까. 세무 같은 경우에 일찍 푸시는 분은 1시간이면 풀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사이가 제일 많긴 합니다. 어차피 1시간 반 안에만 풀면 되니까. 근데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들어보면 55분 걸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겨우 5분 남는 거잖아요. 근데 또 시험 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람들 나가거나 막 옆에서 막 뭐 질문하거나 그러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채 할인 발행 시 유유이자율법 적용 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채의 장부가액은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할인의 뜻이 뭐죠? 싸게 발행한 거죠. 근데 이게 거기 보시면은 상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채가액에 다가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우리 메모런가의 뜻이 뭐였죠? 이미 발생한 거. 언제 거라고요? 옛날 거. 관련이 없다. 거기 보시면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200. 감가상각노계획 얼마죠? 150. 그러면 얼마예요? 50. 요걸 무슨 가액이라 그래요? 장부가액. 그 다음에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면 60 받을 수 있고 요건 미래죠. 그 다음에 10만원 들여서 처분하면 80만원 받을 수 있죠.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50만원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7번 원가의 특성.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슨 요금 나왔죠? 기본요금 나왔죠. 그러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준변동비, 다른 말로 혼합, 원가. 변동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다? 고정비. 무슨 요금 나온다고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라고 해서 무슨 형이요? 계단형. 되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번 배부기준 물어봤죠. 뭐 물어봤어요? 배부기준. 그래서 배부기준 나오면은 무슨 관계라 그랬죠? 인과관계예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연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관리비, 건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맞겠죠. 건물 같은 경우엔. 그 다음에 종업원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연령보다는 뭐요? 종업원 수 몇 명이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식당 부문도 사용 면적보다는 종업원 수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종업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식당 관련된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면적보다는 뭐가 맞아요? 종업원 수가 좀 더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전력 부문이니까 전력 사용량. 그리고 항상 문제 푸실 때에는 거기에 이런 말이 없어. 거기에 가장이라는 말 있죠. 항상 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맞는 걸 찾아라. 그러면 가장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가장 뭐한 거요? 틀린 거. 그 다음에 9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하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던 T자 문제입니다. 총으로 나왔어요? 재료비 노무비로 나왔어요? 재료비 노무비로 나왔죠. 그러면은 긴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제공품,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있으셨죠? 그래서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기초가 10, 단기가 20, 기말이 5. 그러면 25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5만원. 그래서 재료비는 얼마예요? 25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가 15. 그 다음에 간접비가 20. 그 다음에 제공품이 얼마요? 20. 기말이 얼마요? 1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럼 얼마 부족해요? 70.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초제품하고 단기 매출 원가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우연은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단기 가공원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균등 발생. 그 다음에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이래요. 우리 완성품 한산량 분모만 적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요? 초.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균등 발생이에요. 무슨 발생이요? 균등 발생.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한산량. 완 몇 개예요? 3,200개. 말은 280. 초는 200 나오죠. 아니다. 200이 아니고 300 나오죠. 그러면 몇 개 되냐면은 3,180개. 그 다음에 하나당 얼마래요? 12,000원. 1,200원이 아니고 12,000원. 그래서 3,180개 곱하기 12,000원 하시면 3,816만원.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이 재화공급의 특례가 간주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공급이요?
단주 공급. 그래서 네 가지 있죠. 자가 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단존재화. 정답은 2번이에요. 10만원까지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얼마까지요? 10만원. 그래서 직원의 경조사 있죠. 이 경조사를 직접 제조한 그 제품으로 지급할 때에는 얼마까지는 괜찮다고요? 1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야. 근데 이어폰이 98,000원이야. 그러면 1년에 하나 줘도 돼요. 근데 10만원을 넘기면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에 쓴 거 있죠? 자가 공급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거기에 나와 있는 면세 사업에 쓰는 거. 또 하나는 요거 뭐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요게 뭐하고 똑같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뭐야? 단축. 이렇게 자가 공급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건 폐업 시 잔존재화고요. 4번에 특정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요거는 뭐예요? 사업상 증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0만원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영세죠.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제한 인가공유력도 맞고요. 외국에서 공급하면 영세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수출대행 수수료는 국내 거래예요. 그래서 관세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이 요런 업무를 해주고 그 회사한테 뭐를 받는 거예요? 돈 받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외 거래가 아니고 무슨 거래예요? 국내 거래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우리 불공, 접대비, 업무 무관, 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몇 인 이하요? 8인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계산서. 그래서 첫 번째가 안 되는 이유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건 업무 무관이죠.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가 안 되는 이유는 토지잖아요. 토지는 면세라 안 돼요. 뭐라 안 돼요? 면세. 4번 거래처 체육대회 해주면 접대비죠.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제가 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되려면 요런 것만 된다 그랬잖아요. 택시 회사나 무슨 회사요? 렌트카 회사. 요런 데는 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됩니다. 그러면 또 2번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2번에 택시 회사가 승용차를 샀으면 2번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택시 회사가 승용차를 샀어요? 땅을 샀어요? 거기 보시면 땅을 산 거죠. 맞죠? 그래서 땅을 산 거는 불공이에요. 그래서 2번이 아니고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택지의 조성이죠. 이건 땅 관련된 거. 그러니까 만약에 택시 회사라고 나왔는데 땅을 샀대. 그러면 요것도 안 되는 거예요. 땅 관련된 거는. 그 다음에 14번 죄송한데 요건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나와도 찍으세요. 정답은 4번. 왜냐면 교재 없어요. 교재 아무리 뒤져봐도 자세하게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2월 결손금. 요 문제는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10년 이내. 몇 년 이내요? 10년.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솔직히 10년보다 요게 더 중요해요.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뭐하다? 가능하다. 그것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뭐요? 배당. 요 순서대로. 그래서 종합소득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제가 이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문제 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내면은 요걸 많이 냅니다.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거기 15번 밑에 빈 공간 있죠? 한 번씩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에서 얼마 벌었죠? 2,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얼마 벌었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에서 얼마 벌었죠? 1,500 벌었죠. 그래서 결론은 총 얼마 벌었냐면 5천만원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5천. 근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2월 결손금이 발생했대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했대요.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은 타소득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천에서 얼마 빼요? 4천. 그래서 답은 얼마요? 1,000.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문제가 2월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거다. 그러면 여기에 답은 없지만 그때는 5천만 그때는 2,50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에서만 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천을 다 빼는 게 아니고 부동산 임대소득인 얼마만 뺄 수 있는 거예요? 1,500에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 임대가 아니니까 다른 쪽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 중상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1번 1월 며칠이요? 15일. 영업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만원을 지급하고 원천 징수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육받으면 뭐였죠? 교육훈련비였죠. 뭐요? 교육훈련비 350.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죠. 무슨 금이요? 예수금 11만 5,5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에서 드렸어요? 보통예금 388만 4,500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월 며칠이요? 24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별표 3개. 제가 3단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에 취득가액.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2,800. 그 다음에 대변에 그냥 현금 줬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전기 12월 31일 있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2800이 얼마 됐죠? 2400 됐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요? 400.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400.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게 정답입니다. 3월 24일 날 현금으로 일단 회수했죠. 2600.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24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400 있었고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0. 일단 적으세요. 어려워요, 이 분계. 요거는 이제 오늘 시간 남거나 다음 주에 시간 남을 때 연습을 조금 더 하긴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이에요. 맞죠? 기타 포괄. 그래서 우리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예. 그래서 요게 평가 손실이 됐어도 요거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얼마 주고 샀었죠? 2,800. 그래서 떨어졌어도 매도 가능 증권은 2,800만 원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죠? 2,800. 팔 때 얼마 주고 팔았어요? 2,600. 그럼 얼마 손실? 200 손실. 근데 만약에 이게 똑같은 문제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나오면 현금 2,600.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요? 2,400.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얼마요? 200. 요거는 무슨 증권일 때요?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 맞추는 방법인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렇게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 박스 보세요. 표.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나오면 처음과 끝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 2,800을 얼마에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600.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나왔을 때는 끝에 두 개만 보면 돼요. 2,400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600에 팔았다. 요거는 이제 답만 맞추기 위한 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본은 무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계 처리. 그래서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이라고 쓰면은 얼마가 되죠?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뭐일 경우에는요? 자본일 경우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 어려워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요. 1분 후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식 관련된 거 안 나오는 게 좋은 시험이에요. 왜냐면 주식이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쉽게 낼 때도 있긴 있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우리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급여형하고 무슨 형이요? 기여형. 이건 워낙 많이 나오죠. 근데 왜 많이 나오냐면 지금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 조만간 다 퇴직연금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하고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에 퇴직금으로 줄 때에는 그냥 1년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빼쓰기가 편했죠.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의도에서 일을 안 하셔갖고 아직은 이게 법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빼쓰는 게 쉬워요.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예, 그냥 은행 가갖고 예, 저 해약할게요. 그러면 바로 빼주거든요. 근데 나중 되면은 못 빼줘요. 사유가 없으면 못 빼도록 막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몸이 너무 안 좋아져 갖고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라던가 집을 산다라던가 요런 특수한 거 몇 개 빼놓고는 해약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릴 거예요. 원래 그걸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되게 복잡해질 겁니다. 이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뭐야? 운용자산. 기여형 나오면 퇴직급여. 그래서 우리는 무슨 형이에요 지금? 급여형이죠. 그래서 6월 11일 퇴직연금 뭐요? 운용자산 얼마요? 15만원. 그 다음에 이자 받았죠. 받는 이자 수익 15만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급여형이냐 기여형이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 받으면 뭐예요? 이자 수익. 이자 주면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7월 9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앙의 주식을 주당 13,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 샀고 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대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300. 그 다음에 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요? 8만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1300 8만원. 그 다음에 7월 9일까지 됐고요. 12월 15일 전기의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처 스타사의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는데 전기 말에는 1,2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얼마가 됐어요? 1,100원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1억 2천. 그 다음에 1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1천. 그래서 결론은 1억 2천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은 거예요? 1억 1천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외화 관련된 회사를 차리시거나 외화 관련된 회사에 다니시면 사장님이 환율에 따라서 그날 인상이 바뀝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수입하는 회사는 외화가 싸야 좋은 거고 수출하는 회사는 외화가 뭐 해야 좋은 거예요? 비싸야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수출하는 회사나 수입하는 회사가 크게 영향이 없는 게 1,050원인가 1,100원인가 그 정도면은 둘 다 그냥저냥 괜찮은 환율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올라가면은 수입하는 회사는 힘들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떨어지면은 수출하는 회사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한 1,050원에서 1,100원 사이가 괜찮은 환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1억 얼마예요? 2천 스타. 근데 왜 외상 매출금으로 해야 돼요? 거기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외화로 하지 말고 외상 매출금으로 해라. 그 다음에 통장으로는 1억 1천 들어왔어요.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외환차 손 얼마요? 1,000만. 그리고 외화 나오면 꼭 요거 잘 기억하시고 외환차익하고 외환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환산 이익하고 외환산 손실은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지금 결산 아니니까 짧은 걸로 쓰셔야 돼요. 요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매출 전표 보시면 7월 1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전자상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매입의 현과 전자상회 차변에 컴퓨터 뭐죠? 비품 얼마요? 4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40. 그 다음 대변에 현금 줬죠? 440. 끝. 별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카드로 나왔으면 카과 처리하시면 돼요. 7월 21일 지게차 사셨죠? 매입의 과세 서울역 차변에 차량 운반구. 왜 차량 운반구 써야 돼요?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요? 차량 운반구라고. 시험장 가서 이렇게까지 줬는데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350.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적어 주셨잖아요. 뭘로 처리해라? 네, 이거보다 얼마나 더 줘요. 근데 얼만큼 주냐는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잘 못 찍는데 이게 패턴이 몇 번 깨져갖고 찍기가 안 되는데 과거에 좀 잘 찍을 때가 있었어요. 시험 보기 전날 전산세무 2급에서 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로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찍었는데 진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시험 보기 전날 프린트까지 해줬어요. 요거 그대로 나올 것 같다. 숫자만 바꿔서.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부 안 한 사람은 알려줘도 뭐예요? 틀려요. 공부한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뭐예요? 맞아요. 근데 요즘엔 잘 못 맞춰요. 기가 다 빨렸는지. 과거에는 진짜 10개 찍으면 한 7, 8개 나왔었는데 요즘엔 10개 찍으면 한 2, 3개 나오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패턴이 깨져버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붙이면서 원래 이게 퍼센트도 작년에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원래 한 평균 내면은 30에서 35% 사이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엔 40 넘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 8월달 것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8월달 합격률까지 전체적으로 40%가 넘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40% 넘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저 처음에 할 때에는 전산회계 1급이 합격률이 25% 전후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올라가더니 한번 또 점프를 또 한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입 나왔죠. 수입 나오면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2가지. 거래처는 세관, 모만회계 처리, 부가세만. 그래서 매입의 수입 벤토가 아니고 부산. 차변에 전자는 여. 차변에 부가세 무슨 금이요? 대급금 300. 뭘로 드렸죠? 보통 예금 300. 그 다음에 9월 30일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지금까지 2번 나온 문제예요. 앞에 보세요. 예정신고 누락한 거 무슨 신고에다 반영하란 얘기예요? 확정신고에 뭐해라? 반영해라. 일단 분계는 매입의 과세의 남해 식당. 전자는 부. 차변에 직원이죠. 800번대 복리 후생비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 그 다음 대변에 외상으로 했죠. 미지 급금 110.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9월 며칠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9월 30에 가셔서 유형은 매입과세, 그 다음에 야근 식대 100만원에 10만원, 남해 식당. 전자는 부, 분계는 혼합. 원재료 아니고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미지급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간편집계라고 있어요. 무슨 집계요? 간편집계. 요거 누르시면 여기 예정 누락분이라고 나와요. 무슨 누락분이요? 예정 누락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021년 10월만 치시면 돼요. 첫날짜 치는 거예요. 2기 확정의 첫날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누락이라고 떠요. 어렵진 않죠? 이게 어려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억에 없을 확률이 높아요. 워낙 잘 안 되는 문제라. 한 3, 5년에 한 번 정도? 3,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면 기억 잘 안 나요. 왜냐면 3년치만 해도 20개를 풀어야 되거든요. 거진.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이걸 하면 그냥 이거 되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신고서에 여기 오른쪽에 누락분이 뜨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 연습할 땐 여기에다 직접 타이핑 했잖아요. 네, 직접 타이핑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은 방법을 쓰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한 번씩 해보세요. 1분 후에 다음 거 풀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지금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런 거 나오면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6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결론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네, 그러면은 매출에 뭐예요? 건별이에요. 우리 건별이 무증빙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김전산 대변의 제품 매출 60. 그 다음에 부가세 뭐야? 예수금 6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66만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는 잘 안 내는데 간혹 가다가 제품 말고 지문에 상품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뭘로 쓰셔야 돼요? 상품 매출. 전산회계 1급에서는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었는데 세무는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요즘엔 좀 덜하고 있는데 과거엔 좀 심했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품이냐 상품이냐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시면은요. 보시면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뭐하시오? 작성하시오.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뭐요? 신고서.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예,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빈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빈 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무슨 내역이요? 매출 내역.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발행 매출의 뭐야? 카과. 현금 매출 이는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래요. 그러면 매출의 건별. 그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2억 5천만 원어치 발급했어요. 이중 공급가액 3천만 원은 발급 시기를 경과해서 발급했죠. 그러면 말 들었어요?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죠.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법인하고 개인 중에선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언제까지라고요? 전송은 발급일 무슨 날? 다음 날. 근데 다음 날 했어요?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했죠? 그러면은 말 안 들었으니까 무슨 세 내셔야 돼요? 가산세. 그리고 매출의 과세고 지연전송 가산세라고 있어요. 지연의 뜻이 뭐예요? 빨리 했다, 늦게 했다? 늦게 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의 카과니까 몇 번이요? 3번. 몇 번이요? 3번. 2,500에 250.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은 건별이었으니까 몇 번이요? 4번. 200에 얼마요? 20. 여기까지는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1번에다가 2억 5천에 얼마요? 2,500. 요거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26번 찍고 여기 지연전송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치 지연전송 하셨죠? 3천. 요 위에는 무조건 우리 안 했던 거 있죠? 요 윗동네. 윗동네는 무조건 공급가액 넣는 거예요.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그래서 늦게 전송했다. 무슨 전송? 지연전송. 전송 안 했다. 그때는 무슨 전송이요? 미전송. 그러니까 발행만 하고 전송 안 하면 가산세 냅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전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유심히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내역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역이요? 매입 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1억 8천 부가세 1,800만원. 이 중에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 1500cc 5인승의 공급가액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과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이 뭐 되어 있대요?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일단 매입의 과세에 일반에다가는 저기 얼마냐? 1억 8천에서 얼마를 빼요? 3,800을 빼요. 맞죠? 둘이 합치면 3,800이니까. 그래서 얼마를 넣으셔야 돼요? 1억 4,200에 1,420. 그 다음에 업무용 소형 승용차 있죠? 얘는 매입의 불공의 고정이에요. 뭐라고요? 매입 불공의 고정.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있죠? 매입 과세의 뭐예요? 고정. 기계장치도 유형자산이에요.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정 쪽으로.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여기는 별거 없어요. 1억 4천 얼마요? 200에 1420.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고정자산에다가는 두 개를 합쳐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3,800에 380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불공 넣는 데잖아요. 50번. 그래서 불공 가서 얼마에 얼마요? 2,500에 250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세요.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쪽 파트는 완벽하게 다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꼭 한두 개씩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맞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우리 얼마 전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건물 어디 가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오시고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월일 있죠. 몇 월 며칠이요? 4월 15일. 상호는 F2 한세 모터스. 그 다음에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고 2000cc든 몇 cc든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는 감가상각 하는 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3000에 얼마요? 300. 그 다음에 4월 18일 여기는 한세 기계. 그 다음에 포장용 기계 사셨죠. 무슨 장치요? 기계 장치.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500에 250. 그 다음에 4월 30. 한세전자. 에어컨 사셨죠. 에어컨은 기타예요. 비품이니까. 얼마에 얼마요? 300에 30. 요러면 3점. 왜 3점인지 이해되시죠? 크게 막 불편한 게 없죠. 참고하시고. 요런 거 나오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결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8월 1일 임차인인 최강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미리 받았죠. 우리 미리 받았으면 뭐예요?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요요? 임대료. 그 다음에 헷갈리시면 외워서라도 꼭 푸셔야 됩니다.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뭐 시키자? 감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은 언제 거 쓰자? 올해 거. 수익 비용은요? 내년 거.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언제 거 쓰는 거예요? 내년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5개월이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300 나와요. 얼마요? 300. 내년은 한 달이죠. 한 달에 얼마였어요? 60이었죠. 그래서 대변의 선수 수익 얼마요? 60. 차변의 임대료 얼마요? 60. 끝.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당사는 2021년 초에 소모품 600만원인데 소모품으로 처리했대요. 뭘로 처리했대요?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차변의 소모품 B.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금액은 거기 보시면 사용한 소모품, 그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얼마가 남았대요? 60만원. 그러면 올해는 540만원어치 쓴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내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만원. 근데 자산이니까 언제 거 쓴다고요? 올해 거.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40. 그 다음에 이 중에 40%가 영업부 거래요. 그러면 540에 몇 프로요? 40% 하시면 216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16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500번대 뭐요? 소모품 B 얼마요? 324만원.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3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몇 달러죠? 10,000달러죠. 몇 달러요? 10,000달러. 그 다음에 1달러당 얼마예요? 1,200원이죠. 얼마예요? 1,200원. 그래서 얼마가 되신 거예요? 네, 1,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그래서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왜 대변이냐면 부채의 뭐예요? 증가. 얼마 증가했어요? 200. 무슨 은행이요? 외환은행. 그 다음에 차변에 외화가 늘어났으니까 이익이에요.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외화 환산 손실 얼마요? 200.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600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몇 년도부터요? 2019년 1월 초. 앞에 보세요. 무형자산 상각 문제 나오면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직접법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무형자산 외울 때 감가상각은 무슨 법 쓴다고 외웠었어요? 직접법. 요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 남았대요? 금액이 600. 그 다음에 이걸 잘해야 돼요. 5년짜리죠. 2019년에 한 번 했죠. 2020년에 한 번 또 했죠. 우리 지금 몇 년도예요? 2021년도죠. 그럼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몇 년이요? 3년. 그러면 얼마 돼요? 200.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자동결산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무형자산 상각 문제예요. 왜냐면 오늘은 3으로 나눴죠. 이거 말 바꾸면은 5로 나누게끔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은 금액이냐, 남은 대용 연수냐, 이게 원래 금액이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5로 나누는 거예요. 이 금액이 2019년도 금액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몇으로 나누셔야 돼요? 5로. 왜냐면 2019년도에는 몇 년 남았죠? 5년 남았죠. 그래서 금액이 언제 거냐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은 600만 원은 2021년도 금액이에요. 몇 년도 금액이요? 2021년. 그럼 2021년으로 했을 때는 원래는 5년이었는데 두 번 했으니까 몇 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좋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가서 넣으면 되죠. 결산자료 입력 가서 1월에서 12월 컨트롤 F 무슨 건이요? 영업권 치면은 영업권 나오죠. 여기 아까 얼마 나왔죠? 200 나왔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에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몇 프로요? 2%.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몇 프로죠? 1%죠. 이렇게 틀릴 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앞에 보세요. 대부분 처음 하시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2%로 바꿔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냅두고 나머지를 뭐예요? 지워요. 그 다음에 결산반영. 그 다음에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몇 프로로 바꿔요? 1%로. 그 다음에 누구만 냅둬요? 단기대여금만.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넣은 외상매출금이 빵이 돼요. 얼마가 된다고요? 빵.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가 1%가 무조건 기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단기대여금이 1%잖아요. 그러면 제 거는 지금 단기대여금이 120이 나와요. 단기 1%짜리를 적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얼마라고요? 120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몇 프로로 바꿔줘요? 2%. 2% 바꾸고 다 지워버린 다음에 외상매출금만 2%였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단기대여금 여기 얼마라고 적어놨었죠? 120을 여기에다 직접 쳐요. 그러면 얘는 2%고 요거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1% 금액 적었잖아요. 아까 1% 금액 적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 12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몇 프로였어요? 2%였죠. 그럼 여기를 2%로 고친 다음에 여기 외상매출금 있는 금액을 적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뭘로 찾아요? F로. 그래서 외상매출금 찾아갖고 여기에다가 적은 금액 적고 그 다음에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대여금. 네. 적은 거 적어도 똑같아요. 결론은. 편한 걸로 하세요. 근데 방법은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거 하세요. 여기에서 1% 적고 2%로 바꾼 다음에 쓸모없는 것만 뭐 하세요? 지우고 아까 적었었던 1% 쓰고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당연히 똑같은 걸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은 좀 신경 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예요? 점표 추가. 요거 꼭 누르시고. 요거 꼭 보고 나오셔야 돼요. 자동 결산 분계 뭐요? 완료. 요거는 꼭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문제 몇 번이요? 5번 원천 징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21년 기소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김영수 씨의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에는 뭘로 만들라고요? 부.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월 미완급세액 얼마 있어요? 30만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 자료. 그 다음에 수당공제 가셔서 기본급 여, 상여 여, 직책 여, 월차 부. 식대는 거기 보시면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뭐 하고 있죠? 제공하면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부로 만들고 여기 밑에다가 과세에 뭐요? 식대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안 바뀌어요. 얘는 바뀌거든요. 여기 눌렀더니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 받고 있죠? 그래서 자가운전은 여, 야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 그 다음에 육아수당, 우리 육아수당은 몇 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6세.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비과세에 무슨 수당이요? 육아수당.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에서 F 몇이요? 2. 그 다음에 무슨 수당? 육아수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제만 건드리는 거냐면 비과세일 때만. 여기 뜨잖아요. 비과세 코드 도움이라고. 그래서 비과세 아니면 여기 건드시면 안 돼요. 여기 눌러갖고 식대 안 떠요 일단. 네. 그래서 여기는 비과세일 때만 만져주시고 나머지는 안 만지셔도 됩니다. 또 이상하신 거? 원래 하면서 틀린 거 고치면 돼요. 네. 그렇게 해갖고 시험 볼 때까지 내가 70점 넘길 수 있냐 없냐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건 금방 되는데 어떤 건 해도 뭐예요? 헷갈리는 것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몇 월이요? 8월. 며칠이요? 31일. 거기 있어요. 이름 옆에 보시면 2021년 8월 며칠이요? 31일.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씨 기본급 180, 상여 25, 직책 20, 자가 20, 식대 15, 육아 20, 국민연금 112-500, 건강보험이 80750, 장기요양이 6870, 고용보험이 16250, 소득세가 5만원, 지방소득세가 5천원. 그 다음에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죠. 몇 월이요? 네, 8월. 몇 월이요? 8월. 왜 안 들어갔냐? 8월. 그러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얼마요? 전월미양급. 네, 전월미양급은 30만원. 얼마요? 30.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1년 6월 1일 입사한 장현성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정근무지 반영하고 소득명세 넣고 연금저축 넣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2021년 5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월세 사셨고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면 안 돼요. 월세는 월세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단 금액이 나오면 얼마 이하야?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근데 거기에 요건은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여야 돼요. 뭐여야 된다고요? 무주택자.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거예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거기 적어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연말정산 가셔서 제일 먼저 300번 그 다음에 여기 소득명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종전 가서 주 무슨 전자요? 삼형전자. 그 다음에 2458 2547 2021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 그 다음에 급여는 2000 상여는 500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80만 7,500원, 장기요양이 6만 8,700원, 고용보험이 16만 2,500원, 국민연금이 98만원. 그 다음에 소득세가 얼마예요? 32만원에 3만 2천원. 그러면 정근무지는 마무리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보험료 뭐야? 보험료
보험료 보시면 자동차 보험료 얼마예요? 88만원. 저축성 보험료 얼마예요? 50만원. 그러면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일반 가셔서 얼마예요? 88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교육비. 야간 대학원이죠. 본인은 대학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얼마예요? 600. 그 다음에 의료비 거기 보시면 시력보정용 안경 얼마예요? 50.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되죠. 그래서 합쳐서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에다가 1170, 직불카드에 150, 3만원, 현금영수증에 120. 그 다음에 월세주택 가셔서 임대인명 김민수, 그 다음에 4705311535 487, 그 다음에 유형은 뭐요? OP 스텔. 계약 면적은 55. 임대차는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5. 개시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연간월세는 얼마라고요? 600. 그 다음에 퇴직연금. 여기 연금저축 가셔서 여기에다가 퇴직연금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코드는 F2. 무슨 은행? 우리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120-350-120. 그리고 계좌번호는 꼭 마이너스 표시하세요. 자동으로 안 들어가지니까. 그 다음에 납입금액은 얼마요? 120. 요러면 끝. 요거 다 맞으면 10점이네요. 그리고 하나라도 틀린다 그래서 빵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분 점수 있어요. 근데 부분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연금저축 맞추면 몇 점. 그 다음에 아까 종전이 있었죠. 요거 맞추면 몇 점.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도 신용카드 여기 여러 개 넣었잖아요. 요거 다 맞으면 몇 점. 하나라도 틀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점수는 빵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카드가 3개 넣었으니까 3점 주겠대. 근데 하나라도 틀렸어. 그럼 그냥 0점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뭉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몇 점, 신용카드 몇 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3, 4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무리 하세요.